안녕하세요. 한순간의 선택으로 누군가는 땅을 치며 후회를 하고 누군가는 인생을 구했다며 박수를 치는 일을 경험한 이야기를 하고자 찾아온 사연자입니다. 첫인사부터 너무 웅장한가요? 그 당시의 사건이 저한테는 정말 웅장하리 많지 거대하고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던 터라 이렇게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가족, 사랑하는 연인, 아니면 명예, 돈.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가족과 사랑하는 연인, 그리고 친구들을 1순위로 뽑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게 잘못된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만났던 사람 중 아주 멍청한 놈이 돈에 눈이 제대로 돌아서 지 팔자를 지가 꼬아버렸거든요. 그것도 다름 아닌 저한테 가장 소중했던 인간이 말이죠.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귀를 쫑긋 하고 들어주세요. 시원한 커피 한 잔도 같이 준비하시길 추천드려요. 정말 열불나니 말입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업 일을 하며 살아왔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목 좋고 거래량 높은 곳에서 제 영업력을 발휘해 꽤 많은 수입을 버는 중이죠. 뭐든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감이 중요하다고 이 일도 감이 없으면 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제가 일하는 것에만 감이 좋았지 사람 보는 감은 없었지만 에헤이 이 대표님 왜 이러실까나? 이 대표님 감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있어? 야 친구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뭐 좋은 정보 없어? 돈 좀 불릴 수 있는 정보 말이야. 하여간에 너는 참 소식통도 좋다. 누가 알려줬어? 어이구, 내가 너희한테는 당연히 알려주지. 조만간 내가 정보 받는 대로 꼭 알려줄게. 그러니까 좀 기다리셔. 역시 우리 이 대표, 네가 우리 셋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다. 멋지다 친구야. 꼭 알려주기다. 우리 남편이랑 나랑 너 하나 알아보고서 돈 모았어. 우리 신혼집 구하고 나서 힘들 때도 네가 정보 줘서 투자해서 그거 대출금 다 갚았잖아. 잘 좀 부탁할게. 어쨌든 직업이 이렇다 보니 저한테는 저런 부탁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워낙에 고급 정보들을 들을 일이 많았거든요. 당사자인 저는 더더욱이 그 정보를 잘 활용했어요. 좋은 정보를 활용해서 좋은 가격으로 부동산도 몇 채 매매했답니다. 거의 한동안은 워커홀릭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일에만 매달렸고 일을 통해서만 움직였죠. 그러다 평생 노처녀로 살 것 같다는 친구들의 권유에 저는 일단 건강한 취미도 만들 겸 해서 동호회를 들어갔어요. 30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기란 동호회 말고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동호회에 나가서 저는 친구들은 물론 연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네, 바로 저의 예비 남편이었죠. 예비 남편과 저는 3년 정도 연애를 했어요. 제가 독립해서 제 부동산 중개소 운영한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부터 동호회에서 알게 된 남자였는데 서로 호감을 갖고 연애하게 되었죠. 나도 공인중개소 자격증 시험 한번 봐볼까? 갑자기 웬 자격증? 자기 일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공부까지 어떻게 해? 나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다. 내가 또 마음 먹고 펜 들면 공부 못할 게 없거든. 자기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 뭐 요약 정리한 거 같은 거 없어? 아니면 인터넷 강의 들은 사이트 좀 추천해줘봐. 아니, 자기 하는 거 보니까 부동산 중개일 자인만 하면 돈 버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아서 그래. 아이, 물론 내가 자기 일에 쉽게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비전이 있는 일 같아서 그런 거야. 예비 남편은 연애를 하면서부터 제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긴 했었어요. 제가 부동산 중개업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혹했던 건지 본인도 공인중개사 준비해 보겠다고 하더군요.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해서 솔직히 자기는 한 번에 붙을 것 같다나요?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 말로는 자신만만하게 하더니만 시험도 보기 전에 때려쳤어요. 막상 공부해보니까 자기 적성에 안 맞는다고 말이에요. 적성에 맞는 공부가 어디 뭐 얼마나 있겠어요.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라고. 솔직히 말하면 예비 남편이 끈기가 좀 부족했어요. 하지만 뭐 끈기는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비 남편, 사람이 착해서 저는 그 점이 좋았거든요. 예비 시댁도 너무 좋았고요. 나는 솔직히 말하면
오빠랑 헤어지게 된다? 진짜 만약에 오빠랑 헤어진다면 오빠도 생각나겠지만 어머님이 생각이 정말 많이 나서 너무 힘들 것 같아. 야, 뭐라는 거야? 야, 너는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친구야, 이 언니께서 결혼 선배로서 말하자면 말이다. 결혼 전에 보는 모습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란다. 사람 바뀌는 거 그거 한순간이다. 아니야, 우리 어머님 정말 좋은 분이시라니까. 아이고, 네네, 제발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나도 제발 너희 시어머니 될 뿐이 네가 그 집에 시집가고 나서도 지금처럼 그렇게 너한테 장인만 해주신다면 나야 감사하지. 내 친구 고생 안 하는 건데. 제가 저의 예비 시어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면 주변에서 저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결혼하고 나면 달라진다. 결국은 남의 엄마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시에 친구들이며 주변 사람들한테 저렇게나 예비 시어머니의 칭찬을 하고 다녔던 이유가 다 있었거든요. 예비 남편이랑 예비 시댁이 저랑 저희 엄마한테 잘하는 건 워낙 에피소드가 많지만 가장 감동했던 에피소드를 말하자면 때는 저희 엄마가 크게 다쳐서 고관절 수술을 하셨던 때였어요. 엄마가 퇴원하신 후에도 제가 일을 하다 보니 엄마를 보살펴 드리기가 쉽지 않았었죠. 퇴근 전에는 간병인 쓴다고 해도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저희 엄마가 요실금도 있어서 새벽에도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니까 너무 지치는 겁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솔직히 조금은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저희 엄마도 답답한 게 수술한 사람이니 좀 조심했으면 좋겠는데 그 새벽에 기어이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엄마 혼자 화장실에 가게 그냥 두면 내가 정신이 나간 거지. 아이고 엄마 괜찮다니까. 너는 내 출근도 해야 하는 애가 왜 그렇게 나를 챙기려고 들어. 내가 알아서 해. 내가 무슨 꼬부랑 할머니니. 엄마 나이가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은 몸을 좀 아껴야 한다 이 말이야. 매번 저렇게 같은 이야기로 실랑이를 했었죠. 엄마 입장에서는 자식인 제가 고생하는 게 싫었다는 거 알아요. 출근해야 하는데 어서 자라면서 자기 혼자 가보겠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부모가 그렇게 힘든데 알겠다 퍼질러 자는 자식이 몇이나 되겠어요? 더군다나 저희 엄마가 애초에 수술받은 것도 새벽에 화장실 가다 잘못 넘어지는 바람에 관절 수술한 건데 그걸 어떻게 그냥 혼자 가시게 두냐고요. 이런 사적인 고민 얘기할 사람이 남자친구밖에 더 있겠어요. 너무 속상하고 힘든 날이면 저는 예비 남편한테 하소연을 했었어요. 뭐 다른 뜻을 갖고 얘기했던 건 절대 아니었고요. 제가 많이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얘기를 한 거였어요. 아무래도 그냥 새벽에도 간병인 써야 할 것 같아. 이게 엄마도 힘들고 나도 힘든 것 같아서 말이야. 엄마는 내 눈치 본다고 나한테 미안해서 자기가 혼자 간다고 하는데 내 입장에서 그게 그냥 다녀와야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 그야 그렇지. 어머님이 다른 것도 아니고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그렇게 된 건데.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런데 엄마는 자꾸 그때는 그냥 다리에 힘이 잠깐 풀려서 그런 거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돼? 그럼 그때 잠깐 다리에 힘 풀린 게 이번에는 안 그러겠냐고. 그러면 그러지 말고 나랑 우리 엄마가 좀 도와준 거 어떨까? 제가 이러저러 한 게 참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예비 남편이 정말 뜻밖의 제안을 하지 뭐예요. 그러면 자기 집에 저희 엄마를 모시고 계시겠다는 겁니다. 예비 시어머니랑 자기가 나서서 어느 정도 저희 엄마가 회복될 때까지 돌봐드리겠다고 말이에요. 저는 정말 뜻밖의 제안에 당황스러웠어요. 당연히 아니라고 했죠. 마음은 고맙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하지만 예비 남편은 정말 별일 아니고 부담 가질 것 없다며 제게 이야기를 했죠. 정말 걱정할 거 없어. 우리 엄마 예전에 24시간 간병인 일도 한 적 있고 하셔. 내가 괜히 자기한테 이야기를 했겠어? 아니 아무리 결혼할 사이라고 해도 아무래도 그건 좀 경우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아유 걱정도 팔자다. 뭘 그렇게 걱정해. 우리 엄마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자기도 지난번에 그랬잖아. 우리 엄마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그런데 뭘 그렇게 걱정해? 사실은 내가 엄마한테 미리 물어봤었어. 자기가 어머님 때문에 마음 쓰고 있어 하니까. 솔직히 정말 미안하고 민망했어요.
예비 남편까지야 뭐 장모님 될 뿐이고 하니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해주겠다고 할 수 있다 쳐도 예비 시어머니는 그러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러저러한 생각으로 예비 남편의 제안을 거절하고 망설이고 있었죠. 하지만 예비 남편은 기왕이면 아는 사람이 낫지 않냐. 우리는 그리고 서로 가족 될 사람인데 뭐 어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엄마와의 상의 끝에 예비 시댁에서 고관절 수술 회복될 동안 저희 엄마가 도움을 좀 받기로 했어요. 천만다행히 걱정했던 시간들이 무색하게 엄마는 예비 시어머니와 너무 잘 지내고 계셨었죠. 엄마가 예비 시어머니랑 예비 남편 칭찬을 엄청 하셨거든요. 내가 세상에 너무 감사 안고 있지. 솔직히 사람이면 답답할 때도 있고 뭐 불편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세상에 한 번을 기분 나쁘거나 불쾌한 티를 낸 적이 없으시다니까. 아유, 내가 얼른 나와서 이 은혜를 갚아야지 말이야. 정말? 아휴, 너무 다행이다. 오늘 퇴근하고 가는 길에 이것저것 내가 사갈게. 그래. 사돈이랑 나는 오늘 소고기 땡겨요. 아이고, 벌써 사돈이야? 내가 엄마 때문에 못 살아. 어쨌든 엄마랑 어머님 잘 지내고 있으시다니까 너무 다행이야. 먹고 싶은 거 생기면 또 문자 남겨줘. 내가 갈 때 사갈게, 엄마. 정말 다행이었죠. 저는 그저 너무나 감사했어요. 솔직히 결혼 전인데, 그리고 막말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돈을 그렇게 돌보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정말 가족처럼 저희 엄마를 돌봐준 예비 시어머니, 그리고 예비 남편한테 고마워서 그래서 두둑하게 돈을 넣어드렸거든요. 뭐 어떻게 마음을 표현하고 그치기엔 제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게 커서 말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돈도 안 받으려고 하셨어요. 아유, 됐어. 내가 너한테 이 돈 받으려고 이런 건 줄 아니. 너 이렇게 나한테 돈 받으라고 하는 거, 그거 난 오히려 서운하다. 아유, 아니요, 어머님. 어머님이 돈 이런 것 때문에 하신 거 아닌 거 제가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제가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가족끼리 서로 돕고 하는 거지. 이런 거 주는 건 나는 서운해. 나 정말 괜찮아. 내가 괜찮아서 하는 거야. 그래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가 주무시면서 실수하신 것도 어머님이 다 처리해 주시고 그게 자식인 저도 힘들었을 텐데 그게 너무 죄송해서 그래요. 특히나 제가 예비 시어머니한테 그리고 예비 남편한테 더더욱 고마웠던 이유는 자식인 저로서도 하기 힘든 부분을 스스럼 없이 해준 것이었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예비 사돈될 분이 돌봐주시는 거니 얼마나 더 조심스러우셨겠어요. 그래서 주무실 때 예비 시어머니 깨우기 싫으셔서 어른들용 기저귀를 아예 차고 주무셨나 봐요. 그러다 그게 주무시면서 엄마가 자꾸 몸을 뒤척이니까 좀 생오고 말이죠. 큰일은 아니고 작은 일이 없다만 그래도 시트도 적고 하니 그걸 가지고서 엄마도 그 뒤로는 그냥 좀 그래도 아예 예비 시어머니께 화장실 가고 싶다 말씀하시고 그냥 가시고 한 거죠. 기저귀 사건 이후로 엄마도 저도 많이 놀랐으니까요. 처음에 그 소식 듣고 저도 모르게 울었었어요. 우리 엄마가 저렇게 약해졌나 하고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 같죠. 그냥 잠시 그런 건데 말이죠. 무튼 그때도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정말 많이 달래주셨었어요. 예비 남편도 그렇고 말이죠. 젊은 사람들도 그런 큰 수술하면 실수할 수도 있는데 아유 나이 든 어르신이면 어떡했냐. 그런 걸로 전혀 마음 쓸 거 없어. 그리고 네가 자꾸 그러면 어머님이 더 심란하시니까 너무 그러지 말고 알겠지?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하면서 저런 말씀을 해주시며 사람 좋은 미소를 보여주시는데 거기서 정말 인간 보살이란 이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진짜 여러 번 거절하셨었어요. 저는 그 거절하시는 거 억지로 쥐어드렸는데도 가족들 사이에 이런 거 주는 거 아니라고 끝끝내 안 받으시더라고요. 가족들은 함께 힘든 시기, 기쁜 시기 넘고 사는 거라더니 저런 예비 시댁과 예비 남편이라면 든든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 돈 보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예비 남편의 착한 심성을 보고 애초에 만남을 시작했던 건데 말입니다.
돈이야 제가 더 벌면 되는 거고 집안이야 잘 살진 않아도 화목하면 되는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과 이런 시어머니라면 얼마든지 가족으로서 평생 웃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나의 오만한 생각이었던 거죠. 이게 뭐야? 응? 그게 뭐야? 나한테 묻는 거야 지금? 내가 자기한테 물었잖아. 이게 뭐냐고. 자기 도대체 뭐 한 거야? 그렇게 돈 관리 잘하는 것처럼 하더니 이게 뭐야 대체? 어느 날 예비 남편이 길길이 날뛰며 이게 뭐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집에 들어서자마자 말이죠. 예비 남편은 저희 집에 놀러 오면 1층 우편함에 편지나 고지서 같은 게 와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가져와서 저한테 주곤 했거든요. 그래서 예비 남편이 준 우편물을 그 자리에서 바로 열어봤는데 우편물로 채권 추심 관련해서 봉투가 온 게 아니겠어요? 그걸 옆에서 본 예비 남편이 대체 이게 뭐냐고 난리를 친 거죠. 엥? 내가 추심받을 일이 뭐가 있냐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당사자인 제가 더더욱 황당한 일이니 말입니다. 저한텐 아예 그런 게 올 일이 없었으니 저는 더더욱 황당할 수밖에 없었죠. 야, 너야말로 지금 황당하다. 이게 나한테 왜 왔지? 왜 왔지라고 할 게 아니라 자기 정말 뭐 그런 거 없는 거야? 픽 같은 거 있는데 나한테 숨긴 거 아니지? 잘 생각해봐. 없다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는 거지. 호들갑 안 떨게 생겼어 지금? 채권 추심? 자기 솔직히 말해봐. 정말 그런 거 없는 거야? 아예 없다니까. 솔직히 좀 짜증났어요. 좀 많이요. 저도 황당하고 놀랬는데 옆에서 저 난리를 치니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는 일단 예비 남편한테 좀 조용히 좀 하라고 한 뒤에 채권 추심 측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하고 연락 달라고 했어요. 그 채권 추심하는 곳에서 연락이 오기까지 몇 시간 동안 집에서는 어떠한 대화 소리도 들리지 않고 냉전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죠. 그렇게 나중에서야 채권 추심하는 곳에서 확인을 해보니 동명이인의 같은 도시라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사과를 했어요. 흔하진 않다만 동명이인한테 독촉장을 보내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비 남편한테도 이 사실을 말했지만 어쩐지 불안해하는 태도였죠. 그럼 다행인데 아니 안 그래도 자기 요즘 부동산 중개업 경기 안 좋다는 말 했었잖아. 나는 혹시나 해서 그것 때문에 빚진 거 아니지? 아니야. 그리고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자기한테 미리 말을 했겠지. 그런 일 있으면 미리 말할 거고 그리고 애초에 그런 일이 왜 생겨? 자기 기분 상하라고 한 거 아니야. 나도 우리 결혼 앞두고 있는데 우리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였어. 미안해. 그래,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나도 놀랄 수는 있었을 것 같다 생각하고서 뭐 저런 식으로 넘어가기는 했다만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황당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너무 과할 정도로 마치 발작이라도 하듯 저렇게 따지고 드는 게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연애하고 처음으로 예비 남편한테 짜증을 냈던 것 같았어요. 부동산 중개업이 요즘 예전보다 불황이라 저도 매출이 좀 떨어졌지만 그 정도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걸 설명하는 것도 좀 많이 짜증이 났었죠. 그렇게 좀 조용히 지나가는가 싶었는데 그런데 일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예비 남편이 또 전화해서 난리를 쳤어요. 자기가 친한 친구가 신혼집 추천해준다고 해서 친구 추천으로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 봤는데네. 부동산 두 채가 왜 올라와 있냐는 것이었죠. 저는 예비 남편의 말에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했습니다. 팔려고 했으니 올라와 있겠지? 누가 팔려고 거기에 올린 거 몰라서는 말이야? 당연히 거기에 올려진 것들은 다 사고 팔고 하려고 올리는 거 나도 알지. 그런데 자기 부동산이 왜 거기에 올라와 있는 거지? 나는 그걸 묻는 거잖아. 아니, 그런데 왜 다짜고짜 짜증이야? 내가 뭐를 잘못했다고? 그럼 짜증 안 나게 생겼어? 지난번에는 채권 치심 그거는 그래. 잘못 온 거라고 넘기고 이거는 너무 빼박 아니냐고 빼박. 부동산에 네 매물이 왜 올라와 있냐고. 너 솔직히 말해봐. 도대체 뭐 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뭐 지금 말 다 했어? 대체 나를 뭘로 보고 있길래 앞뒤 상황 확인할 생각은 안 하고 나한테 짜증을 내는 건데?
예비 남편은 그걸 대체 왜 파냐고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또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 생겨서 갚을 돈 때문에 파는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황당해서 그것 때문에 파는 거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치솟아 오르려는 화를 겨우 누르고서 말입니다. 예전에 비해 수익성 낮아진 건물도 있던 거 정리하고 목 좋은 알짜배기 건물 하나 사두는 거랑 또 내가 따로 돈 필요한 곳이 있어서 쓰려고 하는 거야. 따로 돈 필요하다는 것도 절대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빚지거나 그런 거 아니야? 정말 확실한 거야. 자기 진짜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야 해. 잘 알아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나 지난번에 그 채권 주심 그거 보고 얼마나 놀랐었는데. 나야말로 그 말하고 싶다. 자기야 제발 좀 호들갑 좀 떨지 마. 나야말로 자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어쨌든 큰 빚을 져서 뭘 파내만에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조금 전에 말한 거 그대로야. 듣지? 뭐 저렇게 얘기를 차분히 하니 서로 앞전에 화내고 짜증낸 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예비 남편 놈 엄청나게 미심쩍어 하는 눈치였죠. 더 말하기도 입 아파서 말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찌되었든 속 터지는 건 마찬가지죠. 안 그래요? 도대체가 어떤 인간들을 만나왔길래 사람이 하는 말을 이렇게나 안 믿는 건지 그저 답답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할까?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내 통장 내역 다 보여주고 뭐 그렇게 할까? 그럼 그렇게 하자. 하나부터 열까지 100원부터 10원까지 아주 샅샅이 계산해서 누구 재산이 얼마나 있나 다 따져들고 보자고. 오빠가 원하는 게 이런 거 아니야? 아니. 나는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었잖아.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야? 입 밖으로만 그런 말을 안 꺼낸 거지. 계속 그런 포지션으로 지금 나한테 말을 하고 있잖아. 참나. 내가 그렇게 오빠한테 신뢰를 못 준 거야? 나 이제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 오빠가 나를 얼마나 못 믿으며 일어나 그런 생각 든다고. 계속 아니라고 말은 하는데 밥 먹었냐 물으면 밥도 안 먹는다고 하고 어디 그럼 영화를 볼까 하면은 영화도 싫다. 아니 무슨 남녀가 바뀐 것도 아니고 너무 짜증나잖아요. 결국은 제가 폭발해서 짜증내고 화내니까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래저래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돈 가지고 사고 치신 게 워낙에 많았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자기 엄마가 고생을 워낙 많이 하셨어서 그게 트라우마로 작용을 했던 것 같다나요? 그러면서 눈물까지 뚝뚝 흘리는데 그 사과를 받아줬어요. 하지만 정확히 선은 그었죠. 트라우마고 뭐고 다 알겠지만 네가 나한테 하는 건 명백한 실수이고 나한테 또 다른 트라우마를 심어주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풀기는 했다만 정말 벽 보고 말하는 게 무슨 기분인지 제가 그 채권 추심 우편이랑 저 부동산 사건으로 정확히 알았다니까요. 그러면서 슬슬 저도 예비 남편의 다른 모습을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을 말입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안타깝다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다만 제가 예비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을 보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부동산 사건으로 한번 부딪히고 화해를 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벌어졌으니 말이죠. 예비 남편 왈 우리 어차피 결혼할 건데 슬슬 집이나 이런 부분도 이야기해보자고 운을 띄우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결혼한다 이야기는 나왔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 그거야 그렇긴 한데 나는 너무 갑작이라 조금 당황스럽긴 해서 오빠 말대로 결혼한다 말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제대로 계획하고 밀어붙인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 그니까. 그래서 이번 달부터 정확히 좀 준비해보면 어떨까 싶어. 더 시간 끄는 건 말 그대로 시간 낭비일 것 같아서. 맞아요. 저 말은 예비 남편 말이 맞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혼하자. 결혼할 사이다. 라고 양가에도 말하고 저희 둘도 암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냈었지만 그게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래저래 일이 좀 많았어서 말이죠. 저렇게 결혼에 대한 운을 띄우면서 예비 남편은 적어도 내년에는 결혼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을 했어요. 저도 그 말 동의하며 알겠다고 했죠. 둘 다의 생각이 있었기에 결혼을 더 미루는 게 우리를 위해서도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다투는 커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오기는 했다만 이런 걸로 다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결혼 준비를 떠나서 인간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혼 준비를 할 때야말로 서로 재산 얘기도 슬슬 까놓고 하게 되잖아요. 재산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저는 예비 남편한테 정말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비 남편과 부딪힌 건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죠. 우리 집은 뭐 꼭 새 집 살 필요는 없고 너가 갖고 있는 그 집 정도면 충분할 것 같거든. 그 정도면 뭐 우리 돈 나가는 것도 많이 줄일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해? 나쁜 생각은 아닌데 나 자기가 말하는 그 집 우리 엄마한테 드렸는데? 어? 왜? 아니 그 집은 드렸다고? 나하고 상의도 안 하고? 나는 그 부분은 자기랑 상의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 이전부터 내가 갖고 있던 거고 예전부터 우리 엄마 노후에 살 그럴듯한 집 주면서 효도하고 싶은 게 내 꿈이었다고 자기한테도 말했잖아. 그래서 얘기 안 했지? 혹시 뭐 또 서운한 거야? 저는 저 때까지만 해도 저랑 예비 남편이 하는 대화가 그렇게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뭘 잘못 말했다는 생각도 안 들었고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예비 남편이 미친놈처럼 발작을 떨더니만 180도 돌변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눈을 희번덕하게 떠서는 그 괴기스러운 모습으로 저한테 소리란 소리를 질러대더라고요. 저는 진짜 무슨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적신이라도 된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사람이 그렇게 다른 얼굴과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나 싶었거든요. 예비 남편이라는 인간, 심지어 순간적으로 자기 화를 못 이기겠는지 앞에 놓인 물잔을 들어서 자기 얼굴에 붓더라니까요. 정말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무서운 티를 냈다가는 그 인간이 저를 더 막 대할지도 모른다는 판단에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당당한 척 물었죠. 지금 내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말입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갑자기 이렇게 화낼 일이야? 지금 화내야 할 건 나야. 뜬금없이 집 얘기를 꺼내질 않나. 그리고 남도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집 들였다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화를 낼 일이야? 입 다물어 기집애야. 야, 건물도 팔아 집도 팔아. 내가 대체 뭘 보고 결혼하냐? 너 솔직히 말해봐. 너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빚 때문에 파는 거 맞지? 아니란 거 증명하고 싶으면 당장 명의 바뀐 거 취소할 수 있는 방법 찾아내던가 해.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진짜 대가리가 나쁜 건지 아니면 개념이 없는 건지. 야, 머리가 나쁘면 착하게라도 하던가. 어디서 센 거짓말을 해. 야, 너 나 똑같은 말 번복하게 하지 마라. 나는 너한테 얘기했어. 너 그 집 안 갖고 오면 나랑 엄마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너야말로 미쳤어? 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누구 보고 어디서 함부로 막말을 짓거려. 입 다물어. 너 우리 엄마가 그동안 잘해줘서 아주 만만하게 보였지? 눈물 콧물 다 빼고 시집살이 한번 당해볼래? 이거 완전히 은혜를 원수로 갖고 앉았네. 우리가 너네 집에 해준 게 몇 갠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냐 이거야. 너는 너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여자냐? 그리고 네 엄마도 똑같아. 딸이 그렇게 한다면 뜯어 말려야지 그걸 그냥 받고 앉아있어? 어떠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저 상황에서 일단 진정하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그러지 못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엄마까지 걸고 넘어지면서 너희 엄마도 제정신 아니라느니 그런 말하는 그놈을 좋게 볼 수 없었거든요. 예비 남편의 반응에 황당스럽고 저도 열이 뻗쳤죠. 아주 제대로 말입니다. 그 와중에 그 인간 저한테 더 공포심을 심어주고 싶었던 건지 뭔지 컵에 물을 따라서 또 지 얼굴에 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물병째 들어서 그 자식 머리에 부어줬어요. 왜? 너 더워서 그런 거 아니야? 너 열받는다고 지금 나한테 시위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물 부어준 거야. 아주 친절하게. 뭘 그렇게 쳐다봐? 왜? 너무 시원해서? 나한테 고마워? 그럼 입 닥치고 네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건지 생각이나 해. 저도 제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이랄까요? 이미 앞서서 예비 남편이 한 행동을 보면서 저 인간이 원래 저런 인간이었어? 하는 생각에 너무나도 어이없었거든요. 저는 네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건지 생각이나 해보라는 말을 한 뒤 가방 안에 있던 봉투를 예비 남편한테 던져버렸어요. 그 봉투를 받아든 예비 남편은 봉투 안의 내용물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죠. 또 순식간에 그 인간 다른 사람이 되더군요. 대체 왜 다른 사이 되었냐고요? 그럴만 했으니까요. 등신 같은 예비 남편 놈은 제가 집이 한 채인 줄만 알았었나 봐요. 하지만 저는 집이 한 채만 있던 게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저한테 물세례를 받고 서류 공격을 받고 정신을 못 차리는 예비 남편을 보며 이야기를 했쇼. 차갑고 냉정하게 말입니다. 마치 브리핑 하듯이 말이에요. 사실 저는 경매에 넘어간 시댁집을 구매했었던 거였어요. 예비 남편이 크게 취한 날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예비 남편이 술을 엄청 많이 먹더라고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나 했더니만 저의 촉이 틀리지 않았더라고요. 거나하게 술 취한 남편이 시댁 사정에 대해 말하면서 우울하는데 생각보다 사정이 더 안 좋았었죠. 우리 엄마 사람 착하고 정 많고 하는 거 다 좋은데 또 그게 너무 문제야. 사람을 너무 좋아해. 아니 좋아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아버지가 계셔서 엄마가 좀 덜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엄마 옆에서 엄마 인간관계 컨트롤 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예비 시댁집에서 예비 남편이 자기 어머니랑 본가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오열을 하더라고요. 듣자 하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사람한테 너무 약한 분이었던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예비 시아버지 때문에 예비 시어머니가 고생도 많이 하셨었다고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비 시아버지가 정신을 바로 잡으시고 그때부터 돈도 모으고 예비 시어머니 옆에서 못된 인간들 들러붙는 거 다 막아주고 하셨었나 봐요. 그런데 예비 시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예비 시어머니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사라지게 된 거였죠. 사람의 약한 예비 남편의 어머니, 특히나 사람과 사랑에 약하신 분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 그 연세에도 참 고운 외모를 갖고 계셨거든요. 젊은 시절 사진을 보니 정말 미인이셨더라고요. 그렇게 고운 외모에 밝고 사람 좋아하는 예비 시어머니한테 먼지 찌끄레기들이 꼬인 거죠. 재혼하자고 꼬드기던 영감탱이가 예비 시댁의 그 본가를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그 미친 영감탱이가 엄마 꼬드겨서 주택담보대출 받겠더라. 아니 그럼 그 사람 보고 돈에 갚으라고 해야지. 그 사람은 뭘 하는데. 붙잡고 얘기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유 엄마가 하는 말이 그 인간 지가 돈 펑펑 쓸 거 다 쓰고 잠수 탔다더라. 아니 왜 엄마는 그런 걸 나한테 말을 안 해서는 내 잘못이야. 내가 내 생활만 생각한다고 엄마 챙길 생각을 못했어. 내 잘못이야 내 잘못. 예비 시어머니의 등을 제대로 쳐먹은 그 이상한 놈팽이는 돈만 실컷 쓰다가 잠수를 타버린 것이었어요. 예비 남편은 그 상황을 두고서 자기 잘못이라고 자책을 하기 바빴고요. 그 내용을 듣고 있자니 저도 머리가 다 아프더라고요. 그것도 예비 시어머니가 차라리 좀 일찍 당신 아들한테 이야기하셨다면 상황이 그렇게는 안 되었을 텐데 아들한테 미안하니까 말도 안 하고 숨기다가 일을 더 크게 만들어버리신 거 아니겠어요. 저는 펑펑 우는 예비 남편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이랑 시댁 다 책임지겠다고 말을 했었어요. 예비 남편은 눈물 줄줄 흘리면서 감격을 했고 말입니다. 나 그렇게 우리 엄마 편찮으셔서 힘들어할 때 먼저 손 내밀어 준 거 그거 엄청 큰 거야. 나는 시간이 얼마가 지나도 어머니랑 오빠가 나랑 우리 엄마한테 해준 거 잊지 않아.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 그래.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어머님 도와드리고 한 거랑 그 큰 금맥이랑 같아? 다른 거지. 자기 마음만 받을게. 나도 똑같은 거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야. 내가 어쩌지 못했던 거 어머님이랑 오빠가 나서서 도와줘서 힘든 시기 잘 보냈잖아.
이번에는 내가 할게. 이거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잖아. 저 당시에 제가 한 말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한테 받았던 고마운 은혜를 이제 내가 갚을 수 있는 시기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로 이제 우리는 이미 가족이는 생각에 저는 아낌없이 그들을 도우려 했습니다. 이때 예비 남편은 제가 했던 돕겠다, 책임지겠다는 말을 친정엄마한테 주려고 했던 집에서 예비 시댁이랑 같이 산다는 의미로 해석했던 모양이었나 봐요.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제가 시댁집을 사서 같이 다시 살자는 의미였었는데 말이죠. 갖고 있던 부동산들 정리했던 이유도 가장 큰 이유는 수익성 높은 건물 하나에 올인하려고 하는 거였지만 겸사겸사 경매에 넘어갔던 예비 시어머니 집을 구매하려고 했던 이유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안 그래도 전날 서프라이즈로 내가 등기부등본 가져가서 깜짝 놀래켜 주려고 했는데 저 따위로 말을 하니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이 경매로 넘어간 집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했어요. 당연히 예비 남편은 등기부등본 고자 절망하면서 저한테 매달렸어요. 야, 너는 너 스스로한테 안 쪽팔리냐? 너 방금 전까지 내 앞에서 네 얼굴에 네가 물 부으면서 네 화난 기분, 더러운 기분 나한테 다 티내고 나한테 트라우마까지 준 사람이야.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사과를 한다고? 너도 참 대단한 인간이다. 안 쪽팔리니? 내가 지금 쪽팔릴 게 어딨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내가 돈이 뭐라고 그거 하나의 존중긍긍에서는 내가 정말 미안해. 나한테 미안해 하는 것도 하는 건데 지금 이러고 있는 너 스스로한테도 좀 미안해 해라. 쪽팔리게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고작 종이 한 장으로 지금 나한테 이런다고? 아이고 차라리 잘 됐네. 고맙네. 너 이렇게 바닥인 거 내가 알게 해줬어. 내 인생 나락으로 갈 뻔한 거 나 구제해줘서 고맙다. 우리 서로 다신 보지 말고 각자 수준에 맞는 사람 만나자. 제가 저리 이야기했지만 예비 남편은 제 발목에 매달려 있다시피 하며 매달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랑 끝내고 갈 거라면 자기 밟고 지나가라고 들어눕더군요. 그래서 고스란히 들여 밟고 지나가줬습니다. 티셔츠에 제 신발 자국 그대로 있는 채로 벙져서 제 뒷모습을 바라보면 그놈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니까요. 저 정말 진심으로 한 말이고 진심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제 인생 날아갈 뻔한 거, 지 스스로 지 인성 바닥이라는 거, 예비 남편이 스스로 보여줘서 제가 살았으니 말이에요. 그렇게 다시는 그 인간과 안 보고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말 그대로 완전 쫑난 거라고 말이죠. 또 꽂았어요. 이거 처리하는 것도 일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요. 이것도 엄연히 스토킹이에요. 보내지 말라는데 자꾸 보내고 툭하면 찾아와서 얼쩡거리고. 안 그래도 오늘 고소하러 가려던 참인데 잘 됐네요. 그 꽃까지 찍어서 증거로 내면 되겠어요. 그 안에 또 오글거리는 편지도 있죠? 네, 오늘도 역시나 아주 구구절절해요. 전 남자친구가 되어버린 그 사람은 불굴의 의지로 저한테 매달렸어요. 지치는 것도 모르는 건지 저한테 전화하고 저희 집 앞까지 찾아오는 건 기본이었죠. 저희 집 앞에 찾아오는 건 제가 저희 아파트 입구 보안팀에 부탁을 해서 그 인간 차량 번호 보이면 아예 출입금지 되게 처리를 해둔 상태였죠. 저희 아파트 들어올 때는 아파트 출입증이 있어야 그 문을 열고 그 다음에야 아파트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전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는 못 오고 제가 잡기 번호도 차단해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저희 사무실에 그렇게 꽃을 보내오기 시작했어요. 역겹게도 사랑과 관련된 꽃말을 담은 꽃을 골라서 말이죠. 그것도 편지에 자기가 그 꽃말 운운하면서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 너만 생각하고 살 거다. 이딴 식으로 글을 적어 보내오는데 처음에는 그냥 무시할 수 있었다만 나중 가서는 저도 저희 직원도 너무 소름이 끼쳐서 이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거든요. 뉴스에 나오는 이별 관련 사건 사고를 보면서 그게 남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때 처음으로 해봤어요. 결국에 저는 전 남자친구를 스토킹 관련해서 고소를 했거든요. 원래 대면하는 일이 없는데 그 인간이 고소 취하 부탁한다고 하면서 정 불안하면 경찰서 앞에서 보자고 하길래
정말로 경찰서 앞에서 봤었어요. 수정아, 나 정말 너 너무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다고, 수정아. 참네, 이제는 뭐 드라마 흉내나 더 내는 거야? 야, 일어나. 그쪽이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쪽한테 동정심이라도 들 거라고 생각을 하나 본데, 동정심은커녕 너무 역겨우니까 일어나시라고. 그런데 그 인간 저 멀리서부터 저를 보자마자 무릎 털썩 꿇고 빌더라고요.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온 건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멀쩡한 사람 꼴이 아니라 웬 그짓꼴을 하고 나타났더라고요. 평소에 그 인간 자기 관리 엄청 하는 인간이었거든요. 코시국에 아팠을 때도 그 아픈데 병원 간다고 팩트까지 바르던 인간이었어요. 그런 인간이 그짓꼴? 그냥 딱 봐도 쇼하는 거죠. 저는 그런 그 인간의 성향을 알았기에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벌레 보듯이 그 인간을 바라보고 있었나 봐요. 그 인간은 자기를 그만 미워할 수는 없냐며 제 앞에서 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연기를 펼쳤어요. 수정아, 나 정말 너 없이 사는 거 너무 힘들어. 진짜로 숨도 못 쉬겠고 어디서 뭐래도 네 생각밖에 안 나. 우리 엄마도 네 얘기가 얼마나 하시는데. 내 생각이 나는 게 당연하겠지. 어? 내가 너희 집 경매로 넘어온 거 갖고 있으니까 나랑 결혼해서 그 집 네 명의를 돌리고 이혼하면 그만인 거잖아. 안 그래? 그래 무슨 소리야? 내가 너를 집 때문에? 아유, 내가 집 때문에 너 붙잡는 거라고 생각해? 그럼 아니야? 너는 내가 없니? 아니면 조심성이 없는 거야? 저도 사람인데 설마 하니 무릎 꿇은 사람 보고서 처음부터 막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전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막말을 하고 벌레 보듯 바라봤던 이유가 다 있었어요. 경찰서 앞에서 만나기로 한 그날, 그놈이랑 저랑 동선이 겹쳤더라고요. 그놈이 저보다 앞서서 걷고 있었고,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뒤에서 걷고 있었거든요. 모자까지 쓰고서 말입니다. 그놈이 만나서 또 진상짓 떨까봐 미리 창피함을 방지하려고 제가 얼굴을 가리고 나왔거든요. 그 인간 제대로 주변도 안 살펴봤을 뿐더러 아주 그냥 생양아치가 따로 없겠다 하는 모습으로 그 길을 걸으면서 지 엄마랑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시정이 걔 마음 약한 거 알잖아. 내가 주정어도 안 먹히면 엄마 얘기 꺼내면서 흔들어 놔야지. 걱정 마. 우리 집 되찾고 그때 갈라서면 되지. 나도 그렇게 억센 여자 더는 싫어. 제가 저걸 다 들었답니다. 이제는 제가 왜 그 인간 보자마자 막말을 한 이유를 아시겠죠? 제 앞에서 지 엄마랑 히히덕거리며 개소리를 통화라고 짓거리는 그놈을 뒤에서 뒤통수 갈겨버릴까 하다가 꾹 참고 있었어요. 전 사실 그놈이 다신 스토킹 안 하겠다고 약속해주면 고소 취하할 생각이긴 했었거든요. 어차피 고소를 한 것도 다신 그런 행동 못하게 하려고 겁주려고 한 거였으니 말입니다. 아니 근데 그놈이 고소를 취하할 마음 싹 사라지게 만든 거잖아요. 저는 그거 듣고 취소 안 하기로 마음을 먹은 상황이었죠. 제가 그거 다 들었다고 하니 아무 말 못하고 고개 푹 숙이더라고요. 왜 내가 마음 약해서 네가 이렇게 그짓고라고 와서 나한테 동정파리 하면서 빌면 내가 다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어? 하다하다 너희 어머니까지 거론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었니? 너 정말 이러는 거 아니야. 적어도 우리가 만나온 시간이 있는데 네가 이렇게 뒤를 구리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아? 왜? 내가 오빠라고 안 하는 게 걸려? 그럼 네가 나이 값을 하던가. 지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수아,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그럼 누가 너한테 내 뒤에서 개소리 짓거리고 취잡한 짓 하라고 겁줬니? 그래. 아니, 수아,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잖아. 너랑 헤어지고 싶지가 않으니까. 수정아,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이렇게 빌게. 우리 다시 한 번만 잘해보자. 네 말대로 우리가 만나온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헤어진 건 정말 아니잖아. 정말 아닌 건 너랑 나랑 다시 만나는 게 정말 아닌 거야. 우리 제발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또 시작이었죠. 또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빌고 뭐 그런 거 반복하면서 아주 쇼를 하더라니까요. 그렇게 하는데도 제가 일체 흔들리지를 않으니까 그제서야 솔직히 말을 하더군요.
자기가 지금 겨우겨우 자기 직장 다니는 거 그걸로 어떻게 대출 받아서 엄마랑 겨우 월세 산다고 하더군요. 투룸도 못 가서 1.5룸 분리형 구해서 자기가 거실에서 자고 엄마 방에서 주무시게 하고 그런다대요. 아니, 그런데 그걸 저보고 뭐 어쩌라는 건지 저는 그거 너 알아서 하라고 하고 할 말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그럼 자기 고소건이라도 취하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나 지금 너한테 합의금 줄 돈도 없고 지금 상황에서 스토킹으로 고소한 것까지 알면 우리 엄마 진짜 무너질 거야. 수아, 나는 네가 미워한다고 쳐도 솔직히 우리 엄마는 너한테 잘못한 게 없잖아. 맞지? 너네 엄마는 잘못한 게 없으시지? 그런데 네가 잘못했잖아. 나는 지금 너희 엄마한테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너한테 하는 거야. 네가 나를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너한테 선을 긋는 거라고. 저거 진짜 제정신 아닌 놈이더라고요. 이전 예비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이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거 모르고 있고 그냥 전 예비 남편이 저랑 재회하려고 노력해보려는 거로만 알고 계셨답니다. 진짜 이거 미친놈 아닌가요? 제가 언제 그런 놈이랑 재회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저 결국은 합의 안 했어요. 미친놈인 거 빼박으로 알았는데 합의해준다고 그놈이 또 안 그럴 거란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그렇게 그 인간 자기 인생에 제대로 5점 남긴 거죠. 그 5점이 자기 취업길 막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전 남자친구가와의 취업길이 막혔냐면 그놈이 스토킹한 게 회사에 소문이 나서 그렇게 된 것 같았죠. 어쩌다가 소문났는 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소문이라는 게 없던 일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아무튼 회사의 소문이 파다해서 더 이상 다닐 수 없었던 건지 아님 잘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회사를 나와서 동호회 사람 중 한 명 회사에 사무보조로 들어가서 일한다더라고요. 인턴이랑 비슷하게 급여 받으면서 말입니다. 저희 나이에 그 봉급이면 숨만 쉬어도 그 돈 다 나갈 텐데 뭐 지팔저지가 꼬모 아니겠어요? 저는 그 인간을 드디어 제 인생에서 털어낸 뒤 지금 제 일 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마도 건강을 완전히 되찾으셨고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은 절대 저런 인간 안 만나시길 바랄게요. 꼭이요. 그럼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